네, 이번 시간은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까지 부가가치세 제도에 의해 그다음에 납세 의무자, 영세율과 면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부가가치세 이제 얼마에 대해서 부가세를 낼 거냐를 결정해주는 과세 표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한 정의라는 것은 결국 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과세 물건의 수령이나 가액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래 상대자, 내가 공급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거죠.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중요한 말은 대가 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대가 관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세 표준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과세 표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가액이란 표현을 씁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공급가액인데 이 공급가액에다 결국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계산을 곱해서 세액을 부가세 매출 세액을 계산해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과세 표준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다라고 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고 그 과세 표준에다가 10% 세율을 곱해서 매출 세액을 계산해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가게에 가서 매점에 가서 이거 얼마예요 하고 물었는데 1,000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우리가 1,000원인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다라는 표시, 별도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그 물건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경우에는 그 대가에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예요 물었는데 1,000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그냥 1,000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1,000원 속에 물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져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 계약을 맺을 때 계약을 상대방과 우리 상대방하고 계약을 맺을 때 이제 우리 사업자들께서 생각하신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건 10만 원은 받아야 내가 매출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상대방이 얼마에 물었을 때 10만 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는 10만 원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10만 원 속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정말 물건 가격에 대해서 내가 이거 1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 가격 10만 원입니다. 다만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라는 표현을 꼭 하셔야 상대방이 물건 가격이 10만 원이고 거기에 부가가치세 만 원은 별도로 더 부담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여기 말처럼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든지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포함된 걸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1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럼 나는 그 10만 원 받아서 그중에서 9만 9천 원은 9만 900원은 내가 거고 그중에 10%는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손해보잖아요. 그래서 꼭 거래를 할 때 항상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할 건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볼 건지 별도라고 볼 건지를 꼭 명시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동대문 상가나 남대문 상가 등에 가서 보면 우리가 의류 같은 거 있죠. 3만 원, 2만 원짜리 우리 소비자들이 보통 가서 이게 얼마에 물었는데 한 3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만 원이라고 해서 3만 원 내면 되겠구나 해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카드를 딱 내면 그 사업자 얼굴이 바뀌어지죠. 카드시네요. 그러면 3만 3천 원 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그건 잘못된 거죠. 3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소비자가 인식했듯이 그 3만 원 속에는 이미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냥 3만 원만 카드로 결제를 하든 현금으로 결제하든 3만 원만 결제하면 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업자는 그 의류 사업자는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3만 원, 당신 현금으로 결제할 줄 알고 3만 원이라고 불렀던 거다. 근데 카드 낼 줄 알았으면 그 부가세 3천 원 더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가 될 수도 있고 공급받는 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급자가 되느냐 공급받는 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입장은 달라지겠지만 항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할 건지, 포함된 가격으로 볼 건지 별도의 가격으로 볼 건지를 꼭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면세제화인 경우에는 면세는 아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다 했으니까 그 가격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뭐 논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과세 표준이 아까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거래를 하고 나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나서 돈을 받았다. 금전으로 받았으면 그게 곧바로 과표가 되겠죠. 그래서 금전으로 받으면 그 받은 대가가 과표가 되겠고, 금전 이외에 물품으로 받거나 또는 교환을 했거나 그럴 경우도 생기겠죠.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 거래 상대방이 나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이면 좀 싸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좀 싸게 주는 정도가 너무 심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표로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물건이다. 10만 원짜리 물건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 때 당연히 10만 원 받겠죠. 그런데 나하고 특수관계가 있는 뭐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팔 때는 5만 원 받았다 이거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걸로 본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과표를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10만 원으로 그대로 잡아야 된다. 즉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과표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가를 받지 않고 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재화든 용역이요. 재화라는 건 공짜로 파는 경우, 용역은 공짜로 뭐 일해주거나 뭐 용역을 제공한 경우겠죠. 그래서 재화를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한 경우에도 그 시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과표로 보고요. 무상 용역을 제공했다. 공짜로 일해줬다. 그거는 과세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 시 잔존 재화의 시가가 과표가 된다. 이제 그 정도 설명드리고요. 자, 밑에 거 보시면 대가를 외화로 받다.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가 어떨 경우가 있을까요? 아까 영세율 제도에서 설명을 드렸죠. 영세율이라는 것은 재화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출했으면 그 수출에 대한 대가를 주로 외화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외화로 받게 됐을 경우에는 그 외화를 그대로 기록할 수 없으니까 우리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전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표입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엔 그 환가한 금액이다. 자,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 우리가 공급 시기를 아직 안 배웠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 선적일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1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었다. 그죠? 그러면 1,000원이었다면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요 사례에서 보면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를 했다. 그러면 선적하기도 전에 먼저 돈을 예를 들어서 100달러 수출하기로 했는데 100달러어치 수출하기로 했는데 돈을 먼저 받았다. 그러면 대부분 선수금이 되겠죠. 먼저 받았을 경우에는 요 시기의 환율, 예를 들어서 요때 환율이 1,100원이었다면 요 받은 금액에다가 1,100원의 환율을 적용해서 환산한 요 금액이 과표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요 두 번째 건 보시면 공급 시기 이후에 외국 통화, 기타 외국한 상태로 그냥 보유하고 있거나 그죠? 공급 시기까지 또는 그 이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공급 시기에 외국한 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즉 지금 선적일이 공급 시기인데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에 선적일이 공급 시기인데 요 때까지 그대로 100달러 이게 원화죠. 그죠? 100달러 그대로 달러 형태로 가지고 있다든지 요 이후에 공급 시기가 지나서 요 이후에 가서 원화로 환산을 했다든지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 요 시점에 가서 환산했다. 이때 환산할 때 그 환율은 뭐 1,200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요 공급 시기 일의 환율로 환산을 한 금액이 과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00달러를 할 때 공급 시기 환율이 1,000원이었으면 요 시점에서 얼마가 돼요? 과표가
10만 원이란 말이죠. 10만 원이 부가가치세 과표가 되는 건데 지금 요 공급시기 지나서 1,200원 할 때 환산하면 들어오는 돈은 얼마가 들어와요? 12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더 들어온 우리가 신고한 부가세 과표는 10만 원인데 더 들어온 2만 원은 뭐냐? 이거는 외환 차익인 거지 과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 우리 외화로 받는 경우에 바로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 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으면 그 금액이 과표가 되는 것이고 공급 시기까지 외화로 보유를 하고 있거나 공급 시기 이후에 환산을 했을 경우에는 공급 시기 이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화로 받는 경우에도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제 특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 규정에서 조금 보셔야 될 게 감가상각자산의 간주 공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설명을 좀 생략했던 건데 간주 공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제 간주 공급의 경우를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잔존 재화다. 폐업하는 시점에서 그 가지고 있는 잔존 재화라는 것은 재고자산이라든지 고정자산이라든지 사용하던 기계 또는 뭐 팔다가 남은 재고자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느냐. 고정자산을 기계장치를 살 때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거라는 거죠. 또 재고자산 상품을 구입을 할 때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다 공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팔아서 또는 기계장치를 다 사용을 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해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더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니 부가세를 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간주공급인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이라는 것은 원래는 시가가 기준인데 감가상각자산은 이렇게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이 되어져서 그 시점에서 과표 계산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감가상각자산이니까 아무래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가치가 떨어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감가율, 그죠? 감가율을 반영을 해서 우리 회계학적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감가상각비의 개념인 거죠. 취득했던 가격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된 부분만큼을 계산을 해서 과표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게 감가상각자산의 관지공급이라는 거고요. 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 처음에 납세 의무제에서 보시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슈퍼마켓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었죠. 과자 같은 공산품은 과세 물품이다. 그러나 야채나 과일 같은 경우는 부가세 면세 물품이다. 그래서 야채나 과일도 팔고 과자도 파는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과세 면세 겸업 사업자다. 그 슈퍼마켓에서 사용하던 트럭, 그 트럭은 과자도 사서 날랐을 것이고 야채, 과일도 사서 날랐을 것이거든요. 그러한 트럭을 매각을 하게 되면 재화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그 트럭은 과세사업에도 썼고 면세사업에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런 트럭 같은 경우를 매각했을 경우에는 그 매각 금액 중에서 과세사업에 관련된 부분만 부가세를 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사업에만 관련된 부분을 계산해내는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을 매매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나라 토지와 건물이 같이 거래가 이루어지죠. 토지와 건물이 같이 일괄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토지는 면세죠. 생산 요소로서 면세 대상이고 건물은 과세 대상. 자, 사업용 물건들, 공장이라든지 상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과세 물건인 건물에 대해서 부가세가 과세가 되고 토지에 대해서 면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거래 대부분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이루어지죠. 그럼 중개사들은 이 거래가 빨리 성사되는 것만 하면 본인들의 책임은 다 하는 거니까 매매 가격 얼마입니까? 매도인 매수인 불러서 5억 원에 팔고 싶다. 사고 싶은 사람 5억 원에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성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계약서에다가 부동산 매매가액 5억, 그 다음에 개업금, 중도금, 잔금 그걸로 끝이죠.
근데 문제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만약 그 건물이 뭐 사업용 물건이었다라면 이 매도자는 5억 원에 팔고 나서 나중에 세무서에서 과세 고지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왜? 건물분이 과세가 되는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라라는 거죠. 그래서 5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가 2억이었고 건물이 3억 원이었다면 건물분 3억 원에 대한 10% 3천만 원에 대한 부가세가 고지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경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토지도 있고 면세되는 토지도 있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건물도 있으니 토지와 건물 가격을 얼마로 나눌 건지 그 다음에 그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할 건지, 과세표, 여기 5억 원이란 전체 거래금에 5억 원에 포함을 할 건지 말 건지, 별도로 받을 건지를 꼭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는 거죠. 만약에 매도인이 5억 원이나 받고 다 끝냈는데 나중에 3천만 원 고지서가 나왔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매수인한테 가서 부가가치세라는 거 원래 소비하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부터 받아서 내는 거라 했으니까 매수인에게 가서 3천만 원 부가세 달라 하면 그 매수인이 부가세 주겠어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에 대해서 포함 여부에 대해서 불분명하거나 별도 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본다고 했거든요. 매수인이 뭐라고 해요? 무슨 소리냐? 나는 5억 원에 살 때 이미 부가가치세까지 줬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매도인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에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면세 제화와 과세 제화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거래 가액 중에서 면세 부분이 얼마고 과세 부분이 얼마고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가격으로 할 건지 별도로 할 건지 꼭 명시를 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런 특례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임대 용역의 경우에도 부동산을 임대를 했다. 부동산 임대를 하게 된 우리 보통 임대 용역의 경우에도 생기는 거래 형태를 보면 보통은 어떻게 해요? 보증금을 받고 예를 들어서 임대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100만 원. 그러면 월 임대료 100만 원 틀림없는 부동산 임대 용역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과표에 포함되는데 보증금만 받은 1억, 보증금으로 받은 1억 원은 사실은 우리 임대업의 수입이 아니고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줘야 될 돈이죠. 하지만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보증금만 받는 경우하고 월세만 받는 경우 간의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증금에 대해서도 뭐냐면 임대료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료가 받은 걸로 보는데 실제 임대료는 아니니까 여기다가 간주 임대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증금도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최소한 2년이다. 그리고 2년 동안 1억 원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된 다음에 돌려주면 되니까 2년 동안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최소한 이 사람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다. 어디다가 투자를 많이 하면 투자 운용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을 텐데 그냥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1억 원은 은행에 2년 동안 보관시켜 놓을 거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 은행 이자만큼의 수익은 생길 것이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봐서 은행 이자율만큼,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의 임대료가 있는 걸로 보고 그래서 간주 임대료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 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렇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건 모두가 과표인데 과표 계산에 있어서 이런 특례 규정들을 두고 있다는 거고요. 세율은 부가가치세 세율은 잘 아시다시피 10% 단일 비례 세율이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영세율이 있다.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 소비지국에서 과세되도록 하기 위한 영세율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고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